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21번째로 다루게 될 책의 제목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뭐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이 저자도 얘기하는데 이 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서 이제 이 책의 저자 한윤영 이 사람이 제목을 약간 카피해서 슬쩍 이제 퍼온 거고요. 예,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목 그리고 또 제목이에요. 이 책의 저자 1983년생 한윤영은 독립기고가로 여기저기 칼럼을 게재하다가 프리랜서의 비루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2012년 봄 매체 비평지 미디어스에서 현재 월급을 받으며 글을 씁니다. 쓴 책으로는 뉴라이트 사용 후기 그리고 안티조선 운동사가 있습니다. 정치평론을 해왔던 분의 책이어서 그런지 정치에 관한 글들이 책에 좀 많이 실려요. 그 중에 저는 그 일부만을 참조해서 요약 해석해설을 이제 해볼 거예요. 천 단어가 좀 안 되게 했으니 아마 제가 이거를 녹음 및 녹화를 하면 한 10분?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책을 왕성하게 자기가 읽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이 차가 3살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문체와 어휘 구성이 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삶이 어려운 세대를 고른다면 당연히 노년 세대일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55세 이상의 성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 확률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하는 미군의 전사자와 자살자를 합한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55세에서 64세 연령층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이며 2008년 기준 파병된 미군들의 전사율과 자살률을 합하면은 40명 이하입니다. 한국 사람들 노년층들 이게 더 고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막 세 자릿수 100 몇 명 이럽니다. 한 70대 막 이러신 분들입니다. 가슴이 아프군요. 지금의 노년 세대는 예상치 못한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키워내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으며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거란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자에 의하면 이 책은 또래들에게는 위안을 주고 다른 세대에겐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읽어봐야 하는 책이 되려는 야심을 풀 거였어요. 저는 이 책 한번 읽어봤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얘기도 나오고 좀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한 좀 부분들 제법 됩니다. 네, 1955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부머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학력이 낮아서 충분히 잘 살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그러니까 자녀들의 학력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나 딸이 자신보다 훨씬 잘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게가 곧 망하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는 것을 보아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공장 노동자들 입장에서 옆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자주 바뀌는 비정규직이 많은 공장에서 서로 간에 돈독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리 가운데선 우리는 한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겠다는 결심을 내리기 어렵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소비자와 판매자 이상의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를 맺고 싶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기대는 언제나 무리한 것이에요. 새로 생긴 가게 단가에 굉장히 많죠. 씁쓸합니다. 헤나 로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남자의 동말이라는 책은 4만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남성들을 40년 전부터 여성들이 밀어내고 있다는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교육, 연애, 결혼, 노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밀어내는 양상을 담았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저자는 남성들에게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스트에게는 더 이상의 투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엔타이 페미니스트로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책에 나오는 유연한 여자와 뻣뻣한 남자예요.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남성적인 일자리들이 줄어갔는데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남성의 영역에 쉽게 진입한 반면 남성들은 여성의 영역에 진입하기를 머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남성적인 것이라 여겨졌던 성격을 여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나 로진의 책에는 한국 사회도 등장해요. 여러 세기에 걸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가부장제를 구축해 왔지만 남아 선호 현상이 여아 선호 현상으로 역전된 조류에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자의 논의가 옳다 해도 한국 사회가 이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고소득 여성이라도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이상을 벌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남성과 가정을 꾸릴 궁리를 하게 되고 결국 시집살이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일하다가 아이 낳고 와서 또 일하는 여성의 양태를 실현할 만큼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비율은 엄청나게 높지만 퇴직 이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오는 쪽의 유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노동 유연자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일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라 단지 노동시장을 분할하고 노동자를 분할하고 임금을 후려치는 수단으로 변질된 탓이에요. 통계적으로도 드러난 바 한국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첫 임금의 차이에서라기보단 아이를 낳은 후엔 비정규직으로 돌아와야 하는 여성의 처지에 맞물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로 나타납니다. 학벌 사회는 균질화된 학벌 엘리트들의 대다수를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용해 줄 수 있을 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체제는 끊임없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달리 고등학생 때보다도 더욱 치열한 경쟁의 공간에 노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의 숫자는 점점 줄어만 가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명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앞날에 희망이 없는 그런 열등감이 쩌는 열패자들이에요. 학벌 사회의 승리자이면서 잉여 인간이 된 것이죠. 엄친아라는 단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준말로 부모가 자식과 대화를 하는 문맥에서 자식보다 잘났고 완벽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매우 잘난 타인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세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취업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의 팀플레이의 문제입니다. 둘째,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눈을 거쳐 세상을 바라봅니다. 셋째, 부모의 욕망과 자녀의 욕망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의 의미를 자조적으로 수용하는 젊은이들의 문맥에서 부모의 욕망에 저항하는 자녀의 욕망은 이 시대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거의 없죠. 되게 힘들어요, 그죠? 부모님이 욕망을 거역하는 거 말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저자는 엄친아라는 말이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면서도 실은 그 실체가 별것 아니라는 데에 주목합니다. 그 완벽한 존재는 알고 보면 최고 명문대에 다니고 잘생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그런 그에게 지금 취업난은 장난일 뿐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액연봉자, 즉 노동자입니다.
하다못해 엄친아의 규정은 그가 그 고액 연봉으로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88만원 세대로는 원래부터 88만원을 벌었던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왔는데도 88만원을 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담론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한국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체제를 재생산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파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파업하면 무슨 감정이 드세요? 무슨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네,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파업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미 파업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파업의 적대적인 심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는 기업 활동을 일종의 애국과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를 이적 행위로 본다는 것이에요. 쌍용 자동차 옥새 파업 당시 공장주의를 둘러싼 용역들이 틀었던 노래가 필스 코리아 였고 그들은 노동운동가들에게 수시로 그렇게 할 거면 북한에 가라! 고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수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라는 신념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많은 한국 시민들이 스스로를 노동자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한국 사람들 100명 중 70명에서 80명이 월 200 받는 노동자라는 걸 생각하면 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현실을 쉽게 벗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합시다, 여러분. 철도 노조가 자기 이해관계를 거슬러 청년 신규 채용을 외치며 대학 캠퍼스로 피신했는데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 도서관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다는 일화가 뒷받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제법 좋은 직장이지만 대학생들은 그곳의 회사원들이 투쟁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그들의 처지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드러난 바 노조활동은 싫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괜찮은 직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순적 인식 혹은 영악함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일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윤영님의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이.